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속보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이 야당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관련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검찰이 텔레그램 메시지 손준성 보냄의 당사자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직접 관여한 혐의를 확인하고 공수처 법에 따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또 당시 손 검사 밑에서 근무한 현직 검사 2명의 진술과 압수수색 기록도 공수처로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된 겁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했던 손준성 검사입니다. 이른바 손준성 보냄이 표기된 고발장 파일과 실명 판결문 등 사주 의혹 자료들이 손 검사에게서 누군가에게 전송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손 검사 밑에서 일하던 성모 검사와 A 검사가 고발장과 함께 전송된 실명 판결문 관련 혐의에 연루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 내부인만 접근 가능한 검색 시스템에서 해당 판결문의 접속 기록 관련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성 검사는 당시 수사정보 2담당관, A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 연구관이었습니다. 특히 A 검사는 지난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사건에도 연루돼 징계를 앞둔 인물입니다. 검찰은 송 검사와 함께 이들 후배 검사 2명도 공수처에 모두 이첩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두 검사들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관련 기록들을 함께 공수처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송 검사의 지시나 동의하에 고발장 작성과 유통 등에 관여했는지는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틀 전 두 검사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의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에 이어 검찰까지 가세하면서 두 갈래로 진행되던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이제 공수처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손준성 검사뿐 아니라 후배 검사들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됐다는 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대리고발 의혹에 조직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확인한 실체는 어디까지이고 공수처의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어서 조국현 기자가 전망합니다. 수사 착수 보름 만에 사실상 사건 일체를 공수처로 넘긴 검찰. 예상보다 이른 이첩 배경이 관심입니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손준성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점에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이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검찰에 앞서 수사에 착수했던 공수처로선 중복 수사 우려를 털어내며 향후 관련자 조사 일정 등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일단 손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2명의 검사가 제보자 X,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 열람에 개입된 정황까지 확인된 상황.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 사주에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수사의 칼끝은 손 검사 등을 넘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총장의 가족과 측근 보호에 동원됐다는 의혹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 검사는 작년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가 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의 작성을 지휘해 윤 전 총장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둘러싼 의혹 4가지를 정리한 이른바 장모 대응 문건. 그중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방어를 위한 변호 문건 작성에도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개입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손 검사는 검찰의 공수처 이첩과 관련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면 진실이 밝혀질 걸로 확신한다는 입장문을 재차 내놨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속보로 이어갑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입니다. 민관 공동사업이었던 대장동 개발에서 사실상 관의 실무를 책임졌던 인물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의 실권을 쥐고 사업을 주도했는지 짐작할 만한 행적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그 구체적인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2010년 당선된 이재명 성남시장은 유동규 씨를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전격 임명했습니다. 직함은 본부장이었지만 사장보다 위세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사장한테도 뭐 사장 돌아와야 막 이러고 있는데 뭐 유동규랑 조금 마찰이 있으니까 그분을 또 사퇴하고 하고 유동규 한마디면 다 그때는 모든 게 다 통하던 시절이에요. 유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간 2018년 이후로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도시개발공사의 이 관계자는 그의 씀씀이나 행동이 남달랐다고 했습니다. 수집돈 썼고 그리고 개인 카드는 아예 안 썼고 모든 걸 갖다 현찰을 썼죠. 500씩은 항상 지갑에 있었던 거예요. 여야 할 것 없이 시의원들에 대한 접대도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옛날 애들 데리고 가서 술 먹고 뭐 그런 거 엄청 했죠. 그때 당시에 여야 의원들이 유동규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유 전 본부장은 남욱 변호사가 추천한 정민용 변호사를 전략사업실에 배치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와 도시개발공사 간에 이른바 메신저 역할을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동규 방을 풀패스로 들어갈 수 있는 대표가 없었어요. 유동규가 엄청나게 그 정민영이는 자기랑 동급 정도로 그렇게 대우해줬어요. 정민영이는 반바지 입고 잘쓸을 빠딱빠딱 출퇴근하고 다녔어요. 대장동 사업 이익의 공사 몫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일부 공사 직원들의 당시 지적도 유 전 본부장이 묵살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오늘도 일부 취재진과 만나 그런 제안을 들어본 적조차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5호의 소유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여러 개의 녹음 파일과 수상한 돈뭉치 사진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로비를 벌였는지 검찰은 의혹의 열쇠가 여기에 담겨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면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5호를 소유한 그는 남욱 변호사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주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2014년 성남시가 대장동을 공영개발해서 민관 합동으로 바꾸려 하자 업체 선정권을 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자신들의 후배를 취업시킨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공사의 실세로 불렸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산하 조직에 배치돼 2015년 3월 화천대유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사업권을 따내려고 자기 사람들을 사업 추진 경로의 요직에 심어놓았다는 의혹을 받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오늘도 도시개발공사를 압수수색해 사업 인허가 관련 문서와 유 전 본부장이 썼던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정 회계사로부터 제출받은 19개의 녹취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이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논의한 대화가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수익자금 가운데 10억여 원이 유 전 본부장 등 개발공사 측에 일부 현금 따발로 전달된 정황을 뒷받침하는 사진들도 제출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은 오늘 취재진과 만나 뇌물수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어제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버린 건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출석을 거듭 압박하는 한편 개발공사에 몸담았던 정민용 변호사와 회계사 김 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오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야와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김만배 씨의 누나가 매입한 사실을 두고 여당은 오늘 연희동 현장을 방문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검을 수용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매입했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연희동 단독주택을 찾았습니다.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팔리겠느냐. 흑막이 있는 게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우연이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로또 당첨급의 확률이지 않냐. 우연인지 아니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지 검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권 의원 50여 명은 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징계안도 제출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잇따라 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자는 이재명 경기지사라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을 봉고파직하겠다는 이 지사를 향해 변학도라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변학도가 왕이라도 됐냐 하는 이런 세상이 참 비정상적인 세상입니다. 특검 받으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검찰 수사의 진행이 늑장이고 수사팀 구성도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시간만 끌면서 당장 드러나는 야권 인사 관련 의혹을 은폐하려는 꼼수라며 특검에 선을 그었습니다. 손준성 검사의 관여 정황이 확인된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충돌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희대의 검찰 쿠데타 시도가 확인됐다며 이쯤 되면 윤 전 총장도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정말 없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이 직접 기소하지 않고 공수처에 넘긴 걸 보면 막연한 정황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결선으로 갈지 말지 이번 주말에 판가름 날 수 있다 보니 후보들은 민감했고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TV토론에서 거칠게 충돌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대장동 이슈가 민주당의 호재냐는 질문부터 입장이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주시면 되는데, 네 2대2로 나누던데.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성남시장 하실 때 생긴 일이다. 이것 또한 짐이 되겠죠. 그 공공개발을 해보겠다고 5년을 싸운 게 저 이재명이고. 토론이 본격화되자 핵심 수사 대상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이재명 후보의 관계에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설계는 내가 했고 실무적인 일은 유동규 씨가 했다. 그러니까 좀 남다른 관계인가 보다라고 추측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뭐 그거 가지고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좀 지나치다. 그 민간 사업자들 내부에서 어떻게 이익 배분을 하고 그 내부 설계는 그 사람들이 했겠지요. 이낙연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추가로 붙였어야 했다며 공세를 폈고 이재명 후보는 민간업자들의 회계 부정 가능성에 환수액을 사전 확정했던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낙연 후보의 창끝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뭉툭하다며 반격했습니다. 드러난 부정부패는 곽상도 아들이 뭐 50억을 받았다. 팀에 대해서 공격을 더 하고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매번 가장 자주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별로 말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낙연 후보가 제안한 정부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공감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이낙연 후보의 대안을 비판했고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님께서도 또 특수본 주장을 동의하시는데 저는 그 자체가 오히려 시간을 끌기다. 부동산 값이 더 올라야 이 수익이 환원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 과연 적절할지. 민주당 후보들은 내일 제주 지역 순회 경선을 갖고 이번 경선의 판세를 결정지을 주말 3연전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만들지 못했다는 실언을 해명하려다 청약통장 모르면 치매 환자라고 발언하면서 이 치매를 비하했다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캠프 측이 사과를 했지만 다른 후보는 이쯤 되면 가치관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청약통장 발언을 한 뒤 윤석열 후보는 논란 진화에 부심했습니다.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히려. 네. 윤 후보는 어젯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청약 통장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며 해명했는데 이 시도가 결국
또 다른 구설을 불렀습니다. 윤 후보는 가십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정치인의 서비스 정신 아니겠냐라며 부적절한 언급을 하기 시작하더니 청약 통장은 요건이 안 돼 못 만들었지만 청약 통장을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치매 환자들의 빗대 설명하려다 결국 차별과 비하 논란을 일으킨 겁니다. 윤 후보 캠프는 해당 영상을 내린 뒤 경위야 어떻든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후보의 뜻을 전한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윤 후보는 발언 경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네.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우리 캠프 공보실을 통해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주 120시간 노동과 부정식품 등 계속되는 실언에 유승민 후보 측은 이쯤 되면 실수가 아니라 후보의 가치관 때문이라며 참모의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사과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여기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져 군 가산점이 없어지고 군의 사기도 많이 위축된 것 같다는 어제 발언을 놓고도 여성의 사회 진출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책임을 일하는 여성에게 돌리는 비겁한 발언이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사회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한 것일 뿐 곡해하지 말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장용준 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죠.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2일 만인 오늘에서야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술을 마신 증거를 확보해서 음주운전과 상해 혐의까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반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무면허 교통사고 뒤 12일 만입니다. 음주 측정 왜 거부하셨습니까? 저 아버지 사퇴까지 하셨는데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장 씨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대로에서 흰색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앞에 차가 외국인이고 경찰이 나중에 얼마 안 걸려서 바로 오더라고요. 경찰이 출동했지만 장 씨는 신원을 밝히길 거부했고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취해 있어 일단 귀가시켰습니다. 장 씨는 당초 어제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지만 돌연 출석 일정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폭행당한 경찰관은 진단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또한 장 씨가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음식점 CCTV 영상과 주문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당초 적용하려고 했던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 방해, 무면허 운전 외에 음주운전과 상해 혐의까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2년 전에도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마치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지난 2월 부산에서 행인과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가 하면 급기야 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낸 겁니다. 결국 지난 28일 아버지 장제원 의원은 자식을 잘못 키운 아버지의 죄를 깊이 반성하겠다며 윤석열 대선 캠프 상황실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공장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던킨 도너츠가 오늘 공식 사과문을 올리고 즉각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보자의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경기도 안양의 던킨 도너츠 공장. 도넛을 만드는 하얀색 밀가루 반죽 위에 환기장치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누런 유증기가 여기저기 묻어 있습니다. 이 같은 제보 영상을 토대로 KBS는 던킨 도너츠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도넛을 만들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던킨 도너츠를 운영하는 SPC그룹 산하 BR코리아는 제보자가 촬영된 공장 내부 CCTV를 공개했습니다. 공장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주걱으로 환기 장비를 치고 유증기를 긁어 반죽에 떨어뜨려 섞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BR코리아는 영상 속의 직원은 펜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촬영했다며 설비 위에 묻어있는 기름을 일부러 반죽 위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직원은 해당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고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당시 정상 근무 중이었고 유증기를 반죽 위에 떨어뜨리려던 것이 아니라 기계 밖으로 쳐내려고 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BR코리아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영업 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공장을 조사한 결과 위생상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흡했던 부분이 이제 뭐 세척 소독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물 예방 관리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원료 보관 관리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 BR코리아 측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위생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부모 찬스, 금수저라는 말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할 만큼 한국 사회 부의 세습이 가파르게 늘고 있죠. 이 부동산, 현금, 주식을 가리지 않고 특히 미성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를 하는 부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물려받은 자와 물려받지 못한 자, 출발에서부터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람 44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신도시 상가와 아파트 30억 원어치를 사들인 20대 남성. 알고 보니 아버지 회사의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빼돌려 아들 통장으로 바로 입금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수십억 원짜리 상가를 사서 병원을 차린 사람도 있습니다. 역시 아버지가 건물과 병원 차리는 돈을 다 대줬습니다. 편법이든 합법이든 할 것 없이 증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부모 자식 간 증여는 12만 8천여 건, 액수로는 44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건수도 액수도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증여 열풍을 이끈 건 부동산입니다. 1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의 증여세율은 40%, 30억 원이 넘으면 50%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집을 파느니 차라리 세금 내고 증여를 선택합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증여가 크게 늘어 1분기엔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가야 되니까 자산가들은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주는 케이스가 많았고요. 재개발 같은 거, 손자, 손녀를 해가지고 세대를 건너뛰어서 자식이 아직 미성년자일 때 미리 증여하기도 합니다. 주식 배당으로 소득을 올리는 미성년자는 17만 2천여 명이고 임대 수익을 올리는 미성년자는 신고된 것만 2,800여 명입니다. 이러면서 한국은 점점 불평등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불평등 정도로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지난해 0.602로 올라갔습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크다는 뜻입니다.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은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의욕이라든지 공급 의욕이라는 것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 물려받은 자와 물려받지 못한 자.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는 출발선부터 격차가 큰 역사상 가장 불평등이 심한 세대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앞서 보신 편법 증여 포함해서 최근 부모 돈 빌려 집을 사는 젊은 층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는 부모님 돈 빌려서 주택자금 마련하는 법까지 돌고 있는데요. 부모에게 빌린 돈 갚기만 하면 편법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가 문제인지 따져봤습니다.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주택자금 조달 계획 신고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서와 각종 증빙 자료를 내라는 건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 항목 중 부모에게 받는 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속과 증여. 이건 세금 낼 거 다 낸 자기 돈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하나는 차입금. 즉 부모에게 빌린 돈이니까 증여세를 안 냅니다. 대신 진짜 빌렸다는 증거로 차용증을 써서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 간 차용증은 상환 기간도 5년, 10년, 20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고 원리금 상환 기준도 없습니다. 이자만 주기적으로 내면 됩니다. 적으로 매달 이자 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이제 지급하셔도 되고 반기도 가능하시고 아니면 연마다 이렇게 이자를 갚으셔도 되고요.
지난해 8월 용산의 19억 9천만 원짜리 주택을 산 24살 청년의 경우 집값의 90%인 17억 9천만 원을 어머니에게 빌려서 샀습니다. 만약 이 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는 5억 2천만 원입니다. 결국 어머니에게 이자만 주기적으로 몇 번 내다가 몇 년 뒤에 팔아서 차익 내고 원금을 갚아버리면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세무당국이 문제를 삼아 증여세를 물더라도 일단 산 집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 설사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자녀는 취득한 재산을 기반으로 결국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부모 자식 간 차입금은 금액 제한도 없고 상환 능력도 깐깐하게 보지 않습니다. 개인 간 자금 거래를 금융기관처럼 규제하긴 어렵다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자금 조달 계획서의 효력이 고액 자산가들을 비껴가고 일반 시민들은 오히려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성추문과 갑질 논란, 비자 발급 비리까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주 몽골 대사관. 이번엔 대사관 소속의 영사가 현지 여성을 폭행하고 성추행을 시도하려 했던 혐의로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주 몽골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영사로 일했던 A씨. 통역사인 30대 몽골 여성과 집에서 술을 마시다 다툼이 벌어져 현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A씨가 몽골인은 약속을 잘 안 지킨다, 거짓말을 잘한다며 비하 발언을 하다 말다툼이 벌어졌고 여성이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겁니다. A씨는 외교부에 낸 경위서에서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가벼운 신체 접촉만 있었다. 폭력 행위나 강제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 조사는 달랐습니다. A씨가 만취 상태였고 피해 여성이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옷을 벗기려 시도하는 등 추행 혐의가 있어 보인다고 밝힌 겁니다. 사건 직후 현장에 나간 또 다른 영사도 A씨가 만취 상태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사건 다음 날 피해 여성과 약 500만 원에 합의했고 여성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또 한국행을 희망하던 피해 여성의 불법 체류 전력을 알면서도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심사를 끝내고 비자를 내줬습니다. 이보다 한 달 앞서 국정원 출신의 또 다른 몽골 대사관 직원이 성추문 사건에 연루되는 등 해외 공간의 기강해이 사건이 잇따르자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을 밝혔습니다. 사안이 접수가 되는 즉시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안의 경중에 맞게 또 징계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A씨에 대해 감봉 2개월을 조치했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인정해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비위 기강 회의를 솜방망이 처벌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취재진은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일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MBC는 쿠팡물류센터 야간 노동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류센터 노동자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합니다. 빨리라는 목표 아래 속도전에 치이고 작업장은 너무 덥거나 너무 춥다고 답했습니다. 먼저 김윤미 기자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356명에게 설문한 서울 성모병원 작업환경의학과 연구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일용직이 57%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단기 계약직이 34%였습니다.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은 9%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의 노동 강도는 어떨까? 절반 가까운 45%는 빨리 걷는 정도로 힘들게 일한다고 답했고 28%는 100m 달리기나 마라톤 수준으로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정도면 건축공사 현장의 거푸집 시공보다 힘든 강도입니다. 속도 압박도 심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 내내 또는 대부분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한다는 답이 48%로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단순 노무 종사자 평균인 19%에 비해 2배가 훨씬 넘었습니다. 하지만 작업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더위와 추위 문제를 호소한 사람이 각각 74%, 58%나 됐습니다.
3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10명 중 7명은 전신 피로와 근육통을 달고 산다고 답했는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평균치 20%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근무 중에는 화장실을 갈 수 없었다는 사람은 23%, 화장실을 참기 위해 물도 일부러 안 마신다는 사람은 27%였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한 사람들도 평균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자살을 생각했다는 사람은 100명 중 18명이나 됐습니다. 야간 노동을 하는데 거기다 엄청난 노동 강도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어떤 노동도 이 정도의 노동 강도를 가지고 연속해서 야간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은 현재 없습니다. 지난해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 노동자 가운데 일터나 퇴근 직후 집에서 사망한 사람은 9명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국회에서는 야간 노동의 실태와 대책을 따져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쿠팡의 이런 독특한 야간 노동이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쪼개는 불안정한 고용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서유정 기자입니다. 배송비 시대를 끝내러 왔다. 로켓 배송 상품 무조건 무료 배송. 쿠팡의 혁신 로켓 배송. 그걸 가능하게 만든 건 속도 전쟁에 내몰린 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계속 뛰어다니고 관리자가 여기 가서 이거 하세요. 저기 가서 저거 하세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필수거든요. 로켓 배송 서비스를 위해 물류센터는 밤새도록 돌아갑니다. 이 야간 노동만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간조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4일 또는 5일 연속 밤을 샌 뒤 이틀 쉬기를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계속합니다. 대부분은 3개월, 6개월, 9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이거나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시내스타일 붙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장기간 야간 노동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전문가들은 연속 야간 노동이 3개월, 6개월 단위로 쪼개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산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속 야간 노동을 없애고 주야간 교대 근무로 바꾸려면 우선 안정적 일자리와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생존의 불안을 담보로 야간 노동을 통해서 빠른 배송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임금과 더 많은 일자리 확보. 노동 강도도 문제입니다. 쿠팡은 개별 노동자들의 시간당 작업량을 끊임없이 측정하고 속도 전쟁으로 내몹니다. 이게 이제 회사 성과인 거예요. 시간당 몇 개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느냐. 이 시간을 버리지 말고 이 사람들을 일을 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이런 문제는 미국 아마존에서도 똑같았습니다.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서 물병에 소변을 볼 정도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주에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작업 할당량의 기준과 내용을 공개하고 휴식 시간이나 안전을 침해하는 알고리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코로나19 새 확진자는 일주일째 요일 기준 최다를 이어갔습니다. 그렇다고 4차 유행의 정점에 온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지금의 거리 두기를 더 연장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사적 모임의 기준을 좀 더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오늘 낮 서울 양천구의 한 영어학원. 수강생과 직원 등 25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수강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고 또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7일간 확진 판정을 받은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은 하루 평균 261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주간 학생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등교 확대로 접촉이 많아진 데다 학생들은 백신 미접종자가 많아 감염에 취약한 걸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564명. 하루 확진자 수가 2, 3천 명대를 오가면서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안은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2주간 재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현행 체계를 연장하는 한편 결혼식장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준이 복잡해 실효성 논란이 잇따랐던 사적 모임 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정부가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기준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이제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또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지. 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확진자가 아니라 중환자 규모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발생자 중심이 아니라 중환자 중심으로 역학 상황을 이해하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연관성을 갖고 종합적인 이해를 높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자만 출입할 수 있는 이른바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고 하자 일부 미접종자들이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 또 그럴 만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진주 기자가 설명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 패스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개인 체질인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미접종자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겁니다. 환자단체들도 면역력이 약한 희귀질환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치료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환자도 있고 차별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는 이중 고통일 수도 있어서 정부는 그러나 일상 회복 단계로 넣어가려면 백신 패스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코로나19 증증화율이나 사망률이 모두 높은 미접종자의 확진 규모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백신 패스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의 의미도 있지만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패스 도입의 방향은 맞지만 백신을 맞을 수 없는 대상자를 위한 추가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렇고 노인들이나 홈리스처럼 혼자서 살아가는 주민등록이 제대로 갖고 있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유형에 맞는 접종 전략을 미접종자의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은 오늘 오후 6시에 종료됐지만 정부는 앞으로 자녀 백신으로 1차 접종 예약이 가능하며 다음 달 18일부터는 예약 없이 쉽게 1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미접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의료기관의 자녀 백신 또는 보유 백신을 통해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4분기 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16세에서 17세는 다음 달 5일, 임신부는 8일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중대재해 사업장이죠. 현대중공업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에 숨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4번째 사망 사건입니다.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포클레인 뒤쪽에 노동자 한 명이 쓰러져 있고 응급차가 이송을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포클레인 뒷바퀴에 치였습니다. 이 노동자는 휴식 시간이 되자 배를 만드는 도크에서 나왔는데 선박 닷줄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포클레인에 사고를 당한 겁니다. 급히 산해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노동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포클레인 운행을 돕는 신호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조 측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다면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작업 환경 개선 방안을 회사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계속 사망 사고가 하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청 고용 문제를 제대로 좀 개선하는 것이 중대재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인 것 같습니다. 올 들어 현대중공업에서는 무려 5번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끼임 사고와 5월과 7월, 8월의 추락 사고에 이어 오늘 사고까지 매번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약속했고 정부의 특별 근로감독까지 받았지만 또다시 사망사고를 미리 막지 못했습니다. 사흘 전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잇따라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4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영석 대표에게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에도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네, 요즘 어딜 가나 이 이야기뿐이죠. 영화 기생충, 미나리에 이어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각종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고 특히 작품에 등장하는 달고나 만들기 세트는 3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는 등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It's going to be our biggest show ever. 정말 끝내준다. 기생충 현상 같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지옥 같은 호러쇼.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쏟아진 외국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지난 17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이 드라마는 한국 콘텐츠 최초로 미국과 영국에서 1위에 오르더니 76개국을 휩쓸었습니다. 끝없는 빚에 시달려온 사람들이 456억 원을 놓고 목숨 걸고 싸우는 살인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게임 등 단순한 놀이로 잔혹한 경쟁 사회를 선명하게 그려냈다는 평가입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부의 불평등을 다뤘다는 점에서 영화 기생충을 떠올리게 한다고 썼습니다. 특히 해고된 중년 남성, 외국인 노동자 등 영웅이 아닌 소외된 이들의 서사는 공감대를 높였습니다. 남은 건 거의 절망과 공포와 분노와 슬픔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 와중에 잃지 않는 인간성, 그것에 대한 희망. 작품에 등장한 한국의 옛 놀이들도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패러디 영상이 쏟아지고 있는데 특히 달고나 게임이 최고 인기입니다. 두 번째 게임은 설탕뽑기입니다. 이렇게까지 핥아야 되나? 다른 방법은 없나? 소품들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배우들이 입은 트레이닝복은 넷플릭스 창립자도 인증샷을 올렸고 달고나 키트와 양은 도시락도 국내 가격보다 10배 넘게 비싼 약 4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까지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콘텐츠가 할리우드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며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한국 어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 그리고 학대에 가까운 노동 착취의 실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이 실태 조사를 벌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게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라고 권고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한국 어선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숙소는 비좁은 갑판 아래. 식사는 밥과 계란 부침이 전부입니다. Berarti makan sama ganti pakaian di waktu 15 menit. 욕설과 폭력에 시달렸다고도 증언합니다. Salah sedikit orang itu langsung pak gitu Pak. Ini kadang ditampar kayak gini, tongbalnya langsung diangkat, didorong langsung sama dia. Itu tongbalnya besi. 이 선원의 월급은 고작 60만 원. 그나마도 밀리기 일쑤였다고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외국인 선원 40%가 1,000달러 이하, 12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선원 평균 493만 원의 4분의 1 수준이고 작년 기준 최저임금 178만 원에도 못 미치는데 하루 14시간 넘게 일한 대가였습니다. 차별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외국인 선원에게는 생수를 주지 않아 바닷물을 증류해 마셔야 했고 화장실도 한국인과 구별해 외국인 13명이 화장실 한 곳을 같이 썼습니다. 인권위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임금 차별이 없도록 법에 명시하고 폭행과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선원 근로 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수부가 이번 인권위 권고를 좀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선원의 절반인 2만 6천여 명이 외국인. 해양수산부는 수산업계 등과 협의해 실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남측을 도발할 목적이 없다면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적대시 정책이 더 교활해졌다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소식은 손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한반도 정세에 할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을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다며 지난 8월 일방적으로 끊은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 통신 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 선언에 대해서도 답했습니다. 이중잣대,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선 건 처음입니다. 비교적 유화적이었던 대남 메시지와는 달리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선 강경했습니다. 그는 새 행정부 출연 이후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표현 형태와 수법이 더 교활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통신 연락선 복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의 발언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남북 통신 연락선의 복원과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됩니다. 대화의 전제 조건이 변하지 않았고 최근 무력 시위와 유화적 발언으로 가는 의도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를 길들이려는 전략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통신선 연결을 통해서 남한 정부가 과연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지금 과정에 돌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또 대미 정책을 주도해온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국무위원회에서 내리고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부부장을 국무위원으로 올렸는데 이는 북미 대화보다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여러 공공기관이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는데 아직도 그대로인 곳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독도를 홍보하는 단체의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의 홈페이지. 기업과 개인 후원을 받아 독도 관련 오류를 찾고 홍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도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되어 있고 독도는 리앙쿠르 암초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외판 구글 지도를 그대로 사용해 문제가 생긴 겁니다. 틀어져가지고 이만큼 보여진다는 것도 방금 알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네요. 산림청에 등록된 한국무궁화연구회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오류는 처음이 아닙니다. 동해를 일본해로 오기한 해외판 구글 지도를 아무 검토 없이 홈페이지에 올린 겁니다. 2년 전 정부는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독도 관련 오류를 즉시 수정하고 재발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국가기관들은 지도를 전수조사했고 일부 기관들은 현재 오류가 없다고 최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확인한 결과 해수부와 농림부 소관 기관 등 18곳에서 같은 오류가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부실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민 정서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고 사이트가 많아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게 각 부처의 설명인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가계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인데요. 정부가 강도 높게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에도 위험 요인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세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재정, 통화, 금융 책임자들이 7달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4사람은 대출을 조이겠다는 기존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발언의 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의 경우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오늘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리스크, 즉 위험입니다. 특히 해외 요인이 불안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돈 푸는 걸 줄이겠다고 예고하면서 국채 금리가 뛰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의 대립으로 이번 주에 연방정부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은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로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8월 생산, 소비, 투자가 한꺼번에 감소했습니다.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고 헝다그룹 문제 등 그간 잠재되었던 글로벌 리스크의 요인들도 일부 현재화되는. 가계대출을 더 강도 높게 조이는 것도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뜻입니다. 가계부채 가운데 부동산 담보대출은 948조 원,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빌린 돈은 25조 원입니다. 빚으로 부풀려진 자산시장, 정부가 위험 관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다음 주 개막을 앞두고 프로농구 미디어데이가 열렸는데요. 10개 구단 감독과 선수들이 재치 있는 입담을 자랑했습니다. 10개 구단 감독들이 올 시즌 출사표를 5자로 발표했는데요. 지난 시즌 사상 최초로 플레이오프 전승 우승을 차지한 김승기 감독의 센스가 가장 빛났습니다. 인상공사의 강점인 가로채기, 스틸을 노래 제목으로 제대로 살렸네요. 스콜피언스라고 독일 락밴드 노래 중에 스틸 러빙 라고 있는데 저희 앞에 스틸을 스틸로 바꿔가지고 스틸 러빙 노래했습니다. 선수들도 재치가 넘쳤습니다. 김종규 대신 나온 허웅은 황당한 불참 사유를 공개해 이상범 감독까지 웃게 했고요. 종규 형이 모기 물려가지고 피부염이 좀 생겼습니다. 네, 종규 형 그래도 감싸줘야 되니까 피부가 좀 많이 안 좋아서 경기에는 절대 지장이 없습니다. MVP 송교창은 리그 최고 연봉 선수다운 각오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차를 바꿨고요. 정말 만족하고 있고요. 돈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소스로 거둔다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우승 후보로 KT가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가운데 프로농구는 다음 달 9일에 개막합니다. 여자 배구 7번째 구단인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연고지 광주광역시에서 창단식을 가졌는데요. 젊은 패기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합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가을이라지만 여전히 낮의 햇살은 따갑기만 한데 계절의 시계가 어김없이 자연의 모습을 바꿔놓았습니다. 10월을 하루 앞두고 올가을 첫 단풍이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오늘 기상청이 보내온 설악산 정상부의 모습인데요. 지금은 산의 30%인 공룡능선까지 물이 들었는데 다음 달 중하순쯤에는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절정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사이도 하늘이 내내 맑다 보니 내일 아침 출근길 대부분 지방에서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그래도 낮에는 푸른 하늘이 드러나면서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겠습니다. 요즘은 갈수록 밤의 길이도 길어지고 있는 만큼 햇살이 가득한 낮의 시간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일은 온종일 맑은 가운데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나겠고요. 또 내일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광주 18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오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9도, 광주 28도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구름만 지나는 무난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